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의 백병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과연 중국을 방문했을까요? 어제부터 전해진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 해외 일부 매체에서는 방중설을 확실시하는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중국의 그 예우나 상황을 봤을 때 이 김정은 위원장이 방중했을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설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누가 방문했는지 또 왜 갔는지는 북측 대표단이 평양으로 돌아간 이후에나 공개가 될 전망인데요. 잠시 후 1, 2부에서 정치권의 그 대표적인 대북 전문가 그리고 그 외교통이죠. 민주평화당의 그 정동영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의 그 정병국 의원 차례로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2년여 만에 경기 김포의 그 돼지 농가에서 그 구조액이 발생했습니다. 그것도 국내에서는 처음인 A형이라고 하는데요. 돼지에게도 그 A형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그 경고가 있었음에도 방역당국이 백신을 그 제대로 그 접종하지 않아 사태를 키웠다는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3부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3월 28일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먼저 광고 듣고 시사 칼럼니스트 이성원 씨와 함께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이성원 시사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정은 북한 위원장의 방중설이 파다하고요. 실제 네. 대다수의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이 갔다 이렇게 네. 아주 그 박아서 좀 쓰고 있어요. 어제 하루 종일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들도 오락가락했었습니다. 김정은이다, 김여정이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김정은이 집권한 거는 것적으로는 2012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김정일이 사망한 게 2011년 12월 17일이었으니까 그 이후에 외국에 나간 것도 처음이고요. 외국 정상을 만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한다면 네, 그렇죠. 만약에 그렇다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어제 오후에 이 특별 열차가 다시 베이징역을 떠났기 때문에 오늘쯤 평양에 도착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들리고요. 네. 일단 만약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났다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기 전에 일종의 보험 성격이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강경파들을 포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존 볼튼 그 전 유엔 대사를 지금 안보보좌관으로 앉혔고 그렇죠. 폼페이오를 국무장관 그 내정자로 지금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강경파들을 라인업하는 데 대한 일단 일종의 항의 표시 그리고 우리는 언제든 중국과 손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정책 메시지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보내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중국 패싱에 대한 중국 측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측면도 있겠죠? 그렇죠. 양쪽이 윈윈을 한 것이죠. 네. 시진핑 주석은 사실은 연임제를 헌법에서 빼내면서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포석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아시아권에서 특히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고 김정은 같은 경우도 역시 보험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쪽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으로서는 남북 그리고 미국만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는 없는 이런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네. 청와대나 미국은 그러나 말을 상당히 좀 아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공식적으로는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 모른다. 거의 이런 분위기고요. 네. 기본적으로 북한과 중국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렇게까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지금 미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반응도 참 재밌습니다. 어쨌든 양쪽 다 공식적으로 확인을 못 해주고 중국에 가서 알아보라 이런 입장이고요. 중국에 가서 알아보라? 네. 네. 우리가 그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알지 못한다.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역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도 어제 정리불핑에서 최대한의 관심을 갖고 정부 수집을 분석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황을 보면은 일본이 가장 급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이 트럼프만 쳐다보고 있다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네. 생각을 좀 하게 되죠. 아베 총리가 팽당했고 사실은요. 그러게 말이죠. 그리고 지금 일본도 뭔가 돌파구를 위해서 김정은에게 좀 만나자 이렇게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 아마 거기서 응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편 패싱인 것만은 분명해 보이죠.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인 그 김윤옥 여사를 직접 조사할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다고 하죠. 네, 오늘 오전 일부 보도에 따르면 날짜를 조율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요. 네. 조만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요. 이게 공개가 될지 비공개가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일단 김윤옥 여사도 여러 가지 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의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인정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나라 일을 위해서 썼다 이런 취지의 글을 얘기를 검찰에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네. 이 밖에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수억 원을 사위인 삼성전자 이상주 상무를 통해서 전달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경에는 이팔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이 담긴 명품 가방을 받았다 이런 의혹도 함께 사고 있어서 여러 가지 조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가족인 김 여사에 대해서 관련 진술을 들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졌다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고요. 아들 이시영 씨도 사실 지금 문제입니다. 이 다스의 자회사죠. 홍은 플래닝으로 하여금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다온이라는 회사에 40억 원 가량을 무담보 저리로 지원토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배임 혐의로 다른 피의자와 지금 공범 관계로 적시돼 있습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검찰로서는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다. 그렇죠. 주변인을 더 팔 수밖에 하고 없죠. 네. 아들인 이시영 씨에 대해서도 더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오늘 다시 부장검사들이 직접 찾아간다고 하죠. 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법무부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고 장자연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검찰에 권고하기로 잠정적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여론이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더군다나 최근에 미투 운동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 홈페이지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사해달라는 청원이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됐어요. 굉장히 그렇죠. 많죠. 근데 이 사건 발생 이제 9년 만에 재조사될 예정인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소시효는 지났기 때문에 직접적인 처벌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관측이 높고요. 네. 다만 진상 규명을 하는데 굉장히 의미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요. 지난 26일 9차 회의를 열고 고 장자연 사건을 비롯해서 KBS 정현주 사장 사건 그리고 용산 참사 사건 등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권고할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난 2009년 30살이라는 정말 어리거나 혹은 젊은 나이로 신인 배우였던 장자연 씨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남겼던 장자연 리스트에 보면 유력 언론사 사주를 비롯해서 방송사 PD, 경제계 인사 등에게 술과 성을 접대했던 이런 기록을 남겨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소식 들으면서 긴장하는 사람들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긴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진범에게 징역 15년이 이제 선고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강도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네. 약촌 오거리 사건 많은 분들 아실 겁니다. 지난 2000년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택시기사 흉기 살해 사건인데 당시 검찰이 무고한 목격자였던 16살 최모 씨를 범인으로 몰아서 징역 10년을 살게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정황이 많았지만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이 사람을 살인범으로 만든 겁니다. 앞서서 지난 2003년에 사실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첩보를 통해서 진범인 김 씨를 조사해 자백까지 받았지만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앞서 수사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네.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 전 국세청장. 이 국정원의 정치적인 의도를 알지 못했다 이러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까? 네, 이거 정말 몰랐다면
바보거나 아니면 거짓말을 하는 거거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은데요. 바보 아니면 거짓말이다? 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요. 특가법상 뇌물수수 그리고 국고 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첫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피의자가 직접 나올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전 청장은 국세청 차장과 청장을 지낸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해외 비자금 의혹을 뒷조사한다는 비밀 공작, 일명 데이비드슨 사업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에 관여를 하면서 대북 공작 자금 6억 원가량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 청장의 변호인은요. 해외 재산 관련 정보를 수집해서 국정원에 제공한다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면서도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부분은 전부 부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시사칼럼니스트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앞서 뉴스 브리핑 시간에도 얘기를 나눠봤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나온 이야기라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죠. 만일 김정은 위원장이 그 방중을 했다면 2011년 집권 이후에 이제 그 첫 외국 방문이기도 합니다. 노무현 정부 때 이 통일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의 그 정동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현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과연 그 김정은 위원장이냐 아니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한국 언론이나 그 외국 언론 다 김정은 위원장일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정동영 의원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중에는 아마 김정일 위원장의 방문을 발표할 겁니다. 네. 북한과 중국 양쪽에서요. 여러 가지 그 동선과 정황이 김정은 위원장이죠. 그렇죠. 네.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것으로 거의 확인된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시진핑 주석을 만났을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는 아직까지는 가타부타 좀 확인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알면서도 아직 말을 아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북중 간에 지금까지 김일성 주석 때 10여 차례 또 김정일 위원장 때 10번 북중 간에 접촉 정상회담이 있었지만 그때 이렇게 발표한 예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제 이제 북경에서 평양으로 출발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 국경을 넘어가면 중국 측에서 설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오늘 오전 중에 나오겠죠. 예. 네. 지난해 승부장이 이제 대북 특사로 갔을 때 그때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특히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나 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만약 중국에 갔다고 한다면 왜 갔다고 봐야 될까요? 7년간의 중국과 북한 간의 불편한 관계가 일거에 실타래가 풀렸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북중 간에는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런 적이 많았어요. 고비 때마다 네.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한 그런 전례들이 있죠. 방금 전격적이라고 말씀했지만 네. 큰 그림 속에 북한의 시간표 속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 중국 측이 김정은 위원장을 북경에 초청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측에서 초청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북한과 중국 모두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시점이죠. 네, 예. 자 정동영 의원님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약간 좋지 않은데요. 전화기를 조금만 입에 더 가까이 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맥메스터 보좌관이 사임을 했고요. 새로 존 볼턴 전 유엔 대사가 이제 국가안보 보좌관에 내정되지 않았습니까? 예. 상당히 강경론자잖아요. 이란과 북한에 대해서는 선제 공격을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한 부분인데 이런 것도 이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에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요. 아까 말씀처럼 네. 큰 그림, 북한의 시간표에 있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북한은 전통적으로 큰 그림을 갖고 움직입니다. 또 협상력을 높이는데 달인이라고 볼 수도 네. 있고요. 중국은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영향력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시점이었죠. 네. 짧게만 봐도 작년 9월에 6차 핵실험 그리고 11월 29일 날 ICBM 발사와 핵무력 완성 선언, 그러니까 기술적으로는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정치적으로 완성했다고 선언했어요. 네. 그리고 올 1월 1일 날 신년사에서의 그 흐름의 전환, 그다음에 평창 올림픽,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그 다음 수순은 당연히 북중 관계 복원, 다음 러시아 또는 일본 이렇게 이어질 수 네. 있지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난 7년 동안 동굴 속에서 웅크리고 있었다면 네. 이제 광장으로 나올 채비, 이제 본인들이 얘기한 대로 체제 안전 보장이 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 핵을 포기하고 네. 정상국가의 길을 걷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다면 그 모든 수순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 못지않게 사실은 이 북중 외교도 북중 정상회담도 이미 준비되어 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군요. 예. 네. 자, 그렇다면 어떨까요? 저희 일각에서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 시각의 차이이기도 할 텐데 북한이 중국과 미국 사이로 오가면서 뭔가 좀 챙기려는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냐? 이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벌써 이제 국내 언론 일부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봐야죠. 핵심은 북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네. 북한과 미국은 현재 이 교전국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적과 적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는 북이 동굴 속에서 나와서 광장으로 진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 거지요. 네. 북한의 특히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행보를 보게 되면 북한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베트남의 길을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21군데, 22군데의 경제 개발 구역을 지정을 했어요. 김정은 등장 이후에. 네. 특히 작년 12월 아주 엄중하게 한반도 정세가 악화되고 선제 타격론이 논의되고 있었던 그 시점에도 북한은 평양의 강남군의 평양 강남 지역에 강남 개발 구역 지정을 했거든요. 네. 그것은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간절하게 이제 고립과 소외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오고 싶다는, 그리고 그 직전에 핵무력을 완성했다. 이제 체제는 안전하게 우리가 자구책을 만들었다. 이런 선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략적 결단 속에서 쭉 이어지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크게 보면 이것은 냉전 해체 흐름, 7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는 그런 국면이라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네. 옛날식 사고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국면입니다. 네. 현실이 상상력을 뛰어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그만큼 좀 상상력을 더 이제 키워야 된다는 얘기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우리로서 이 상황 어떤 점에 주목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어떤 점을 새로 다시 좀 챙겨야 될까요? 핵심은 그러니까 북미 간의 적대적이지만 남과 북도 이중적 관계입니다. 하나는 네. 통일을 향해서 함께 가야 할 대화의 상대이면서 또 동시에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적대적인 상대입니다. 이 이중적인 관계를 이제 바꿔야지요. 이제 적의 관계에서 친구의 관계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남북 관계의 전면 정상화지요. 예를 들면 독일이 적의 관계에서 1972년도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통해서 이제 친구의 관계로 전환하면서 그 전에 네. 통행협정을 먼저 하지요. 1년 전에 71년에. 네. 이제 서로 남북이 서로 좀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트는 계기가 남북 정상회담에서 열려야 하고 네.
지금 중국과 대만 관계도 보면 자유롭게 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고 가는 길부터 우선 서울역에서 출발해서 평양을 지나서 압록강을 건너 기차가 다닐 수 있게만 돼도 네. 긴장은 훨씬 완화될 것이고 적대 관계는 대전환하게 될 것입니다. 이건 이제 작은 문제지만 크게 보면 이제 한반도의 냉전 대결의 시대로부터 네. 탈냉전 공존의 시대로 이제 전환하는 거죠. 네. 이제 말씀하신 게 그 서울에서 출발해서 이제 평양을 거쳐서 베이징을 간다거나 아니면 이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제 모스크바 가는 이런 그 철로만 열려도 상당히 이제 긴장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게 바로 실현될 수 있을까요? 이미 10년 전에 남북 정상 간에 합의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했다고 보고 핵을 내려놓고 그리고 북미 수교와 평화 체제로 대전환을 이룩한다면 네. 아마 그 첫 사업 중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죠. 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든 이 중국 변수가 다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우리의 중재 역할을 중국이 가로채는 건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북중 관계 속에서 중국은 세 가지 원칙을 갖고 있었어요. 네. 핵 불용, 그러니까 한반도의 비핵화, 그것이 첫 번째 원칙이고 전쟁 불용, 무력으로 선제 타격이나 이런 건 안 된다라는 것이고 또 북한 붕괴 불용, 그러니까 북한의 존재가, 북한의 안정이 중국의 국익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세 가지 원칙을. 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김정은, 시진핑 정상회담은 이 중국으로서는 이 세 가지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고, 북한으로서는 지금 지상 목표가 체제 안전 보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북미 수교만으로는 불안하단 말이죠.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다중 안전 보장 체제, 네. 다자 안전 보장 체제의 출발점이 또 북중 관계 정상화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것은 남북 정상회담에도 도움이 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빅딜을 시도하는데도 저는 도움이 되는 긍정적 신호라고 봅니다. 네,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베이징을 방문을 했다고 한다면 중국 측에서 그 선물로 당장의 뭐 북측에 대한 뭐 경제 제재 이런 것들을 좀 해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이제 단계적으로 접근하게 될 겁니다. 일단 네. 분위기는 이제 북중 관계가 정상화됐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를 완화하는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이것은 또 유엔 제재 체제와 묶여 있기 때문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국면입니다. 네. 어쨌든 핵심은 이제 그 비핵화인데 이 북한이 이런 그 다자간에 여러 가지 지금 펼치고 있는 뭐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또 이제 그 북중 정상회담을 가짐으로써 이 비핵화에 대한 쟁점에 대해서 뭐라 할까요? 이 미국과의 그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약간 뭐 유보적인 자세를 취한다거나 입장을 좀 달리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2000년 경험이 우리가 도움이 되지요. 네. 그와 관련해서 그러니까 18년 전입니다. 지금 오늘이 2018년이고 2000년 6.15 해방 후에 6.25 이후에 최초의 남북 정상이 손을 잡았잖아요. 네. 이제 둘은 적이 아니라 이제 친구 관계로 한반도 냉전을 해체하자. 2006.15 한 달 전에 보름 전에 김정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김정은 위원장의 김정일 위원장이 5월 29일 날 북경에서 장점인 주석과 북중 정상회담을 네. 합니다. 그리고 6.15가 있죠. 그리고 2달 뒤에 모스크바에 갑니다. 푸틴 대통령과 북로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달 반 뒤에 워싱턴에 특사를 보냅니다. 네. 조명록 차수가 네. 가서 클린턴 대통령을 평양에 초청합니다.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국무장관을 평양에 보냅니다.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이 코앞에 있었습니다. 이때 클린턴 김정일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면 한반도는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습니다. 냉전을 벗어났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2018년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주평화당의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자,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2부 이어가겠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앞서 1부에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는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고 하죠. 네, 2부에서도 이야기 좀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도 계속 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이제 방중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국회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 외교단이죠. 바른미래당의 그 정병국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정병국입니다. 네, 베이징에 간 북한 최고위급 인사 김정은 위원장이라고 보십니까? 예, 지금 뭐 나오는 정황으로 보면 김정은 위원장 같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우리 정부도 이 청와대에서도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갔는지 확인이 안 된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이래야 될까 싶기도 합니다. 뭐 일반적으로 그 각 나라에서 바로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네. 우리가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알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는 뭐 바로 발표하지 못하는 건 이해가 돼요. 네. 그러나 만약에 그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한다라고 하면 정말 문제겠죠. 네. 알지 예.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게 문제고 뭐 알면서 모르는 체 하는 것은 뭐 그리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예. 사실은 뭐 우리 정부나 미국 당국이나 파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파악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자, 이제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시점에 왜 이제 그 중국을 갔을까? 앞서 그 정동영 의원은 이미 뭐 아마도 남북 정상회담이나 그 북미 정상회담 이때 이미 중국 방문도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견해를 좀 피력하기도 했어요. 저는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것을 놀랍다라든가 의외다라고 본다고 하면 정말 순진하게 이 북핵 문제를 접근하고 그 남북 문제라든가 북미 간의 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순진하게 접근한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당연히 이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변수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또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상수일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수순이 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하고 준비를 했어야 됐다라고 봅니다. 네. 청와대에서는 일단 뭐 북중 관계 개선은 우리한테도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가 있지만. 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없을까요? 예, 긍정적으로 좋게만 본다라고 하면은 좋을 수 있죠. 네. 또 이 북핵 문제를 중국을 빼고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방향, 우리 의도대로만 간다라고 하면은 참으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대화에 임하는 것 자체가 네. 대북 제재와 압박이 통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그 압박과 제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저는 중국이라고 봐요. 네. 근데 이번 북중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런 제재와 압박에 틈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네. 이 대화 자체에 균열이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의 그 대북한 제재 규제 여기에 그 틈이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우려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김정은 위원장의 이제 그 방중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데 이게 확인이 되고 앞으로 그러면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거의 뭐 한 달 예, 조금 넘게 남았는데 예. 이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까요? 참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지금 북미 간의 대화를 하기로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안보보좌관에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매파라고 하는 사람들을 갈았어요. 네.
그러는 것을 보면,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무역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극한적인 아주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북미 간의 대화가 어떤 그 효과가 있을까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그 외교사절단이, 국회 외교사절단이 지난 2016년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된 직후에 미국을 방문했을 때, 그 당시에 그 볼턴 지금 국방안보보좌관을 만났거든요. 네. 그때 그 볼턴의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 당시에 만났던 모든 미국 관계자들 얘기는 그 북한 핵을 해결하는 데 있어가지고 중국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었어요. 네. 그 사람들조차도, 미국 사람들조차도 중국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비중을 두고 있는데, 지금 미중 간의 관계가 지금은 냉랭하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은 시점에서 오히려 미중 간의 대화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협력 체계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하고는 멀어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오히려 가까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네.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네.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 또 미중 간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준비하는 팀에서는 면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북한이 이처럼 미중 간의 미묘한 관계, 말하자면 좀 멀어지고 이런 관계를 좀 활용하려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그동안에 오히려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가 멀어졌고,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고도의 외교 전략을 지금 쓰고 있다, 저는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10분 예측을 하고, 이 수순을 좀 놓고 있지 네.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저희가 좀 해야 될 이야기는 많은데 시간은 짧고 그래서요. 간략히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저희 지금 남북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정부가 이제 그 보수와 그 야당 인사까지 아우르는 그 대규모 그 자문단을 좀 꾸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예. 자, 이 4월에 예정되어 있는 남북정상회담 때 우리가 좀 껄끄럽지만 꼭 북한에게 이야기해야 될 하나의 그 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우선 어떤 것도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보고요. 네. 그런 관점의 모든 것을 총력투구를 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이 북핵 문제만 해결할 수 있다라면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것 아니겠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핵 폐기이기 때문에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 올인해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개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예. 정부 여당은 4년 연임제, 대통령 중심제를 해야 된다. 이게 국민의 여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여러 가지 중재안으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같은 게 나왔습니다만 그것도 안 된다. 이제 이런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를 묻고 싶고요. 네. 진정으로 개헌의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국회가 야당이 반대를 하는 안을 굳이 국회에 제출하는 이유가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고 정부 안에 대해서 아예 여당은 거수기 역할만 하겠다는 심산을 보이고 있는 걸 보면 저는 개헌의 의지가 일단 없다 이렇게 봅니다. 네. 따라서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진정으로 개헌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머리를 맞대야 되고 이제 대부분 여야 원내 대표 간의 합의를 받듯이 4개 항인데요. 네. 4개 항 중에서 권력기관과 기한에 대해서만 권력구조와 기한에 대해서만 합의를 지금 못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 기한 문제 서로 합의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기한은 대통령이 얘기하는 대로 6월 지방선거 때 하자 하고 네. 내용에 있어서는 권력구조 측면에 있어서는 분권형이 저는 촛불정신이라고 봅니다. 네. 분권형으로 가야 된다. 권력을 분산시키는 게
촛불 정신이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그렇게 되면 네. 저는 합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정병국 의원께서나 혹은 그 바른미래당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절충안 어떤 것이 가능할까요? 저는 일단은 권력을 분산시킨다라고 하는 대전제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네. 거기에서는 권력 분산을 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국민의 뜻도 저는 뭐 다수라고 봐요. 지금 네. 여론조사를 하면은 대통령 중심제로 갈 거냐, 의원 집정부제로 갈 거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거의 비슷비슷하게 나오거든요. 네. 3분의 1씩. 네. 그런데 이것을 권력 분산형으로 갈 거냐, 대통령 중심제로 그러니까 권력 집중적인 대통령 중심제로 갖고 하면 한 60-70%가 권력 분산으로 나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네. 하면. 네.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원 집정부제로 갈 거냐, 의원 내각제로 갈 거냐 또는 그 책임 총리제로 가야 될 거냐 하는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 그런데 권력을 분산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양보하고 네. 전제가 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거 합의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권력 분산 이게 가능하다라고 하면은 6월 지방선거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고요. 네. 전 뭐 개인적으로는 의원 내각제 순수 의원 내각제를 주장하지만 네. 이게 뭐 혼자만의 의견 갖고는 되는 건 아니니까요. 권력 분산이라고 하는 전제하에서라고 하면 6월 지방선거 때 함께하는 게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뭐 국무총리 추천제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국무총리 추천제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임명제까지는 가야 된다. 권력 분산이 이루어져야 되고 네, 선출제로 가야 된다. 협치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잠시 후 8시 10분경 3부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